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흔히들 우리가 하는 유머 중에요. 여자 앞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남자들의 대화 베스트 3.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첫 번째는 군대 이야기. 물론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게임. 그리고 세 번째는 삼국지 소지 같은 이 무협지 이야기.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허준 씨는 이 세 가지를 뭐 거의 뭐 항상 빼놓지 않지 않으십니까? 이 세 가지 얘기 안 하고서는 할 얘기가 있다고요? 아, 있죠. 대박. 저는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군대 얘기할 때 얼마나 감동을 받는데요. 왜? 그분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초반부터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침착해.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것으로 뽑아봤습니다. 바로 손에서 놓지 못했던 이 삼국지 속 전쟁사. 지금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조, 유비, 손권으로 대표되는 군웅들의 승부. 위초고 삼국전쟁. 일단 허준 씨, 그 삼국지에 굉장히 많은 영웅 호걸들이 나오잖아요. 네. 누가 가장 좋아요? 우리의 가슴 속에 불지 피어 오르는 수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이 영웅 호걸들 누구 하나를 집어라 어떻게 얘기합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그래도 제 가슴 속에 우리 삼국지를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직으로 자리 잡은 건 삼형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하.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우호 장군 들어가죠. 벌써부터 신난 게 너무 잘 보여요. 근데 허준 씨도 그렇고 아마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많은 분들이 이 알고 있는 삼국지는 역사 삼국지가 아니라 소설 삼국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네. 아무래도 이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를 많은 사람들이 그쵸. 알고 있는 거 그쵸.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진수의 삼국지가 따로 있어요. 이게 정사인데 네. 이 진수가 누구냐면은 이제 삼국시대 이후에 통일한 사마시의 진나라 그때의 이제 역사가예요. 이 사람이 이제 위서, 촉서, 오서 이렇게 해서 65권의 방대한 그 역사 사료를 남겼는데 이게 정통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사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피 끓는 심정으로 봤던 게 이제 나관중의 삼국지연이죠. 그러니까 나관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말, 명초 이때 네. 사람이었는데 한참 뒤죠.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이른바 이제 장편 백화 소설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쓴 소설이라는 그렇죠. 뜻인데 이게 중국 문학의 어떤 초석이 되는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송나라 때부터 많은 이제 연극을 하게 되는데 설화인이 있어서 연극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 대본들이 있었거든요. 이 대본들을 나중에 다 추려서 이게 모아놓은 게 진삼삼국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를 나중에 나관중이 돌아다니면서 다 입수를 해요. 그래서 자기 소설을 쓰는데 어떤 좀 참고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더군다나 나관중의 삼국지 이후에 삼국지는 또 여러 차례 각색이 또 돼요. 그렇죠. 여러 작가들에 의해서. 너무 유명한 또 그러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그걸 모았다. 그럼 각 지역의 지역 설화를 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얘기들을 많이 이제 뭐 했겠고 피 끓는 얘기들을 많이 했겠죠. 우리 토크멘터리 전쟁사 여러분들한테 진실한 지식 이 지식을 알므로 해서 여러분들의 이 어떤 이 지적 수준을 높여주는 이러한 또 이 방송이기 때문에 팩트는 분명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학자 진수의 삼국지를 기본으로 팩트라고 생각을 하면서 쉽게 나관중의 삼국지처럼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방대한 삼국지를 1시간 내내 간추려내기라는 굉장히 어려운 말도 안 일인데요. 그래도 저희가 조금 핵심만 뽑으려고 노력을 했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그러면 배경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한나라 말기 혼란기부터 좀 짚어봐야겠죠? 중국은 왕조 망할 때 꼭 등장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환관. 관관. 그 유명한 십상시가 여기 나오죠. 10명의 이제 환관 두목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농민반란인데 꼭 이게 그 종교하고 결합을 해요. 네. 이제 주로 많이 등장했던 게 태평교라는 태평교. 종교예요. 이게 후대까지도 이 변형이 계속 나와요. 결국은 위의 정치는 환관으로 상징되고 흔들리고 밑에서는 백성들이 못 살겠다 하니까 어떤 종교 집단으로 결속을 해서 이제 반란이 터지는 이 두 가지인데 그런데 이제 환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한 게 환관이 그냥 부패한 건 아니고 한나라는 사실은 정치가 가족 집단에서 이루어져. 지난번에 우리 이광리 뭐 이거 아무나 뽑아서 막 네네.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권력을 잡는 게 외척이 잡아요. 그 외척이 잡아서 황제를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런 황제가 외척을 억제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세력이 환관이에요.
결국 환관과 외척 간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결국 황제는 이래저래 허수아비가 돼갑니다. 또 이제 외척이 한번 튀어요. 근데 환관을 제거해야겠다 해서 가까이 있는 군벌을 끌어들이죠. 군대를 갖고 들어와서 환관을 해치워라. 이때 들어온 사람이 그 유명한 동탁입니다. 하동태수. 예, 이 동아저씨가 들어오더니 외척이고 환관이고 다 처단을. 자기가 이제 칼자루. 뭔가 칼자를 쥐는 거죠. 카이사르 비슷해져요. 황제는 안 되고 카이사르 비스무리하게 가요. 그러니까 혼자서 모든 걸 다 정하고 네. 황제를 앉혀놓긴 했는데 본인이 정하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국에서 숨어있던 우리의 그 밑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공원들이. 각지에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북방의 호랑이 원소가 전국의 영웅들이요. 지금 뭐하냐? 우리의 황제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쁜 동탁의 손에 사로잡혀 있다.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쫙 뿌립니다. 그러자 각지에 있던 영웅들의 가슴에 불이 확 올라가죠. 내가 이 사나이로 태어나서 이 한 목숨 살면서 여기서 그대로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해서 본인들의 세력을 끌어모아서 전부 다 낙양 쪽으로 이제 몰려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때 정말 안타깝게도 네. 우리들의 동심을 팍 파괴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각지에서 군벌들이 올라서 딱 보니까 동탁이 실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왜 군벌 중에서 뼈대 있는 가문들이 있었잖아요. 뭐 원소랄지 뭐 이런 쪽에서는 야 저거 뭐 근본도 없는 거한테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다. 그러면서 황제를 위해서 동탁을 처치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네. 각 군벌들 마음속에는 야망이 꿈틀꿈틀대는 거죠. 이게 지난 우리 박사님께서 설명하신 춘추인 거죠. 사실은 진짜 춘추 전국시대예요. 네. 겉으로는 춘추인데 속으로는 벌써 전국으로 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런데 이 몇몇 거물이 나오는데 이제 원소 원래는 그 외척 집안이고 되게 명문 귀족이죠. 기주라고 거의 지금 북경 조금 못 가는 중국 제일 동북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조조 연주라고 그 하북성 그쪽에 자리 잡았고 그 다음에 손견은 저기 오나라니까 강남 집안에서 나왔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유비는 아직도 우리의 유비요? 저기요. 지금 제가 봤을 때 평균적으로- 임 박사님 분명히 게임 하셨는데요. 좌우간 제갈량 얻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갔는데요. 한동안은 주인공이었으니까 우리의 유비는 아직 방랑생활 중인 거고 네네네. 유표는 형주를 장악하고 있고 뭐 속에는 유장이 있고 이런 사람인데 유표나 유장은 사실 별로 구경만 했고 네. 이제 메인으로 뛰었던 사람이 원소, 조조, 손견 이 정도가 이제 주모자급이죠. 자, 사실 삼국지에서는요. 도원결의를 어떻게 빼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황건적인 안이 천하를 휩쓸자 어지러운 세상을 구하기 위해 뜻을 모은 유비, 관우, 장비는 복사꽃 아래 도원결의를 맺는다. 한날 한시에 죽을 것을 천지신명 앞에 구한 삼형제의 도원결의는 실제 있었던 일일까? 제가 정말 거짓말하고 너무너무 창피한데요. 저 정말 의형제가 한 7명 있거든요. 그 7명하고 진짜로 술자리 했다가 정말 이렇게 피를 따라서 마신 적도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네. 말씀드리는데 도원결의는 없었습니다. 아이씨. 진짜요? 네. 이것도 그냥 이거- 만들어진 이것도 소설인가요? 픽션이에요. 이런 팩트 폭력자. 팩폭. 그 복숭아 밭을 찾아서 수백 년을 뒤졌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근데 못 찾았어요, 결국? 그걸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까. 응. 그래서 그 유비의 고향이랑 탁현이고 원래 북경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복숭아 밭에다 여기다 해갖고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꽤 오래전에 만들어져가지고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와서 진짜. 관우상 누군가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상을 하나 봉헌을 했어요. 그랬더니 관우, 장비, 제갈량 나중에 삼국지 다 뒤져갖고 유비 신하라는 신하는 전부 다 다 거기가 있어요? 갈아놨어요. 그거 문화혁명 때 불질러가지고 그거 남아 있었으면 어마어마한 그건데 그러네요. 그거를 글쎄 싹 불질러갖고 실제 그분들의 그 상을 이렇게 새겨서 놓은 거니까. 그게 한 번에 새긴 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새긴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역사. 그냥 역사가 돼버렸는데 도원결의는 없지만 도원결의의 역사는 생겼는데 그걸 불질러서 없어졌죠. 가만히 있어봐. 제가 팩트 폭력을 지금 당해서 많이 상처를 입은 상태인데 가만히 있어. 그러면 난세의 간웅 조조, 예, 그리고 덕으로 둘러싸인 인물, 귀가 늘어진 인물 유비, 강남의 호랑이, 손견, 그리고 손견이 이제 죽음으로써 아빠의 복수를 이제하겠다라고 뛰어들었던 손권, 이런 인물들에 대한 평가, 설마 이것도 가짜입니까? 가짜라기보다는 훌륭한 각색이죠. 아, 각색, 그러니까 덧붙이기, 살붙이기.
그래서 사실은 난세간웅이란 말도 삼국지에 안 나와요. 아, 조조나 유비나 손권이나 사실 공통점이 있는데 사실은 다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세대를 내다보는 사람들. 소설 삼국지는 셋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사실은 공통점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비 공부 되게 열심히 했을 것 같잖아요. 착하고 공부하라고 보냈더니 옷하고 음악하고 여자만 좋아했다고. 학교 다닐 때 아주 불량 학생이었어요.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해서 집신과 돗자리를 이거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완전히 착각하는데 정말 빈민이어서 이걸 한 게 아니고요. 그래도 지방 토호 수준은 됐어요. 아버지가 현령도 역임했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생계곤란 이게 아니고 취미생활. 아니요, 사업을 한 거. 돗자리 사업을 네, 어느 정도 가게는 가진 총판을 가지고 계셨던 네, 분이구나. 그런 분이지 뭐 이렇게 아주 이거는 아니었다. 조조 역시 불량 학생이었어요. 근데 세 사람 다 똑같은데 시대의 변화를 읽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줄 안다.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수의 삼국지가 가장 재미난 거는 네. 중국에 보통 25사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더 되는데 정사로 꽂힌 책이 25사인데 이 25개의 역사책은 대개 유가적 사관에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진수의 삼국지는 정말 특이한 책인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요즘 말로 무한 경쟁의 시대에 누가 승리했느냐. 그래서 여기는 뭐 도덕, 착한 거 이런 거 없어요. 전혀. 뭐 실학이네요, 거의 뭐 그냥 네. 있는 팩트로 가지고 간다. 정말 실학 수준을 넘어서 좀 뭐랄까 하드보일드예요. 중국 역사책에 이런 하드보일드가 없어요. 그럼 지금 보면 유비와 조조는 약간 시대를 흐름을 읽고 창의적이다라고 하지만 손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집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의 완벽한 맹주의 집안인 그렇지도 거잖아요. 않았어요. 저 집도 다 토호 집안이에요. 강남 귀족인데 통합을 했는데 손권은 재미난 게 조조하고 유비에 비해서 개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소설에서. 근데 그게 뭐냐면 형이 죽으면서 너는 수성의 군주다. 그 손책은 되게 도전적인 사람이었는데 요게 정말 알고 쓴 것 같은데 세 사람 중에서는 손권이 조금 현실주의자예요. 그래서 오나라는 이후에도 그러지만 적극적으로 뭘 한다기보다는 여길 지켜라. 네, 그래서 남 하는 거 봐서 좀 어떻게 거저 먹을 수 없을까. 그래서 좀 이렇게 약간 관망파예요. 네, 그래서 세 사람 중에서는 손권이 가장 관망파예요. 그래서 수송의 군주라는 이름을 붙였죠. 하지만 손권도 그렇게 드라마에서는 좀 연약하고 착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네. 소설에서는 엄청 음흉하고 모략의 천재, 술수의 천재. 여기서 지금 조조, 유비, 손권 말고도 사실은 지금 현재는 수많은 난세의 영웅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좀 크게 좀 분류를 해본다면 어떻게 분류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진수의 기준에 따르면요, 딱 두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적당한 성공에 만족하는 자와 정점까지 가는 자. 그래서 진수는 두 가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관망파와 끝까지 가는 자. 근데 관망파의 문제는 관망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가려면 기준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안 바꾸는 사람들. 예를 들면 공손찬. 네. 뭐 삼국지에서는 되게 좋게 나오잖아요, 소설에서. 그 사람도 원래 밑에서 올라온 사람이거든요. 성공하니까 성 쌓고 군량 쌓고 나 여기서 조용히 평생 살래. 나가서 공격합시다. 싫어. 여기서 행복하게 살래. 유표 형주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당신처럼 한번 도전합시다. 아니 그냥 이러다가 다 망하면 그때 거저 주술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결국 남은 사람은 셋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셋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 5명 있었으면 5분지게가 됐겠죠. 이 조조, 유비, 손권 이 세 명의 본격적인 패권 싸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삼국지에 나온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자신만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저희가 계속해서 팩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역시도 사실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 안 돼, 안 돼. 제가 오늘 참 허준 씨한테 미안합니다. 여러 가지로 미안하네요. 자,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위초고 삼국전쟁에 사용됐던 진짜 무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무기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위촉5 삼국전쟁은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국의 무기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소설이 아닌 진짜 삼국전쟁에 쓰였던 무기. 먼저 보병들의 무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시대의 일반 보병은
진나라나 한나라 때와 마찬가지로 극이 주 무기로 쓰였습니다. 다만 삼국시대에는 완전히 철기 무기가 자리 잡았죠. 즉 청동기 무기는 사용되지 않았었습니다. 자, 근접용 병기는 환수도라고 불리는 직도가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칼날이 휘지 않고 직선이었죠. 갑옷은 쇠조각을 겹쳐 만든 어린 갑이 쓰였습니다. 쇠조각끼리 겹치는 부분이 넓어서 적의 칼날이 뚫기 힘들었었습니다. 어린 갑에는 통수계와 양단갑, 명광계 등이 있었는데요. 특히 명광계는 장수급의 고급 지휘관이 착용했었습니다. 당나라 때까지 대표적인 갑옷으로 자리 잡았죠. 자, 그럼 이번엔 우리가 정말 관심이 많은 삼국지 장수들의 무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삼국지 영웅 관우의 청룡오널도 빼놓을 수가 없죠. 중량이 81근으로 명나라 때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9kg에 달했죠. 즉 사람이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언월도는 송대에 출현한 무기였습니다. 삼국시대 당시에는 아직 없었던 무기였죠. 따라서 소설 속의 환상의 병기였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참마도 형태의 대도를 관우가 썼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장비가 쓴 장팔사모입니다. 이 역시 허구가 심하죠. 길이가 1장 8척, 즉 4m 50cm로 말을 타고 다니는 장비가 말 위에서 사용하기는 매우 불편했을 겁니다. 삼국시대 당시 등잔은 있었으나 아직 그 기능이 완전치 않아서 말 위에서 크고 무거운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였습니다. 자, 이번엔 삼국지 최강의 무력 캐릭터 여포가 사용한 방천화극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역시 송나라 이후의 무기입니다. 특히 방천화극 날 옆에 붙은 월화의 형태에 대해서도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한마디로 실체가 없다는 뜻이죠. 자, 이번엔 삼국지의 공성무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중국의 병법사인 손자에는 공성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하는 것으로 공성을 할 때는 망루와 분원차를 먼저 장비하라고 했을 만큼 분원차는 공성의 필수 무기였습니다. 분원차는 전투 요원들을 성벽 앞까지 운반하는 수레로서 불화살에 타지 않도록 전체를 소가죽으로 덮었으며 삼국시대에는 지붕을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위에서 떨어지는 적의 공격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충차는 중국식 파성추로서 당차 혹은 당거라고도 불렸습니다. 적의 성에 접근해서 수레 위에 매달린 통나무로 성문이나 성벽을 부수었습니다. 소거는 일종의 이동식 망루로서 병사를 태운 작은 집을 끌어올려 높은 곳에서 성 안의 상황을 살필 수 있었던 장비였습니다. 일종의 곤돌라였죠. 삼국지에서는 관도대전에서 두 가지 공성병기가 대활약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거대 공성탑 정난이었습니다. 정난의 높이는 10m 이상이었으며 꼭대기 망루에는 일반적으로 10수명의 궁병이나 쇠뇌병이 올라가서 적에게 화살을 비처럼 퍼부었습니다. 거대 병기였기 때문에 해체와 조립을 해야 운반이 가능했고요. 거대한 크기 때문에 적군의 집중 공격 목표가 적이 일쑤였습니다. 관도대전의 또 한 가지 중요 공성병기는 중국판 투석기인 발석차였습니다. 병력차라고도 불렸으며 지렛대의 원리를 사용하여 50km 이상의 돌을 약 70m 이상 날릴 수 있었습니다. 조조는 발석차로 원소군의 정난을 격파해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적벽대전에 등장하는 군선 등 살펴볼 무기들이 아주 많은데요. 이 무기들은 전사 분석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천하의 주인이 되기 위한 위초고 세 나라의 땅 따먹기 전쟁. 그 주요 전투들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조조, 유비, 송건 중 가장 먼저 두각을 낸 인물은 바로 조조였습니다. 이 조조와 원소의 한판 승부, 어떤 전투였나요? 관도대전이죠. 관도대전. 삼국지 3대 대전에 끼는 관도대전인데, 이 관도대전은 조조가 다른 세력을 제압하고 결정적으로 자기가 권력을 쥐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전투입니다. 당시에 원소는 동탁이 이제 헌제를 새로운 황제로 내세웠잖아요. 그때 원소는 그 헌제를 인정하기 싫었어요. 근데 조조가 그 헌제를 끼고 돌면서 정통성을 주장하니까 그게 보기 싫었던 거예요. 이른바 중국 북부 세력의 두 영웅이었던 조조와 원소의 대결은 피할 수가 없었죠.
보통 이제 양쪽에서 동원한 군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삼국지연의에서는 뭐 원소군 70만 대 조조군 7만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원소군이 엄청난 군세를 자랑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네. 한나라 말기에 중국 인구를 아무리 여유롭게 따져봤어도 5천만이 넘지 않았어요. 특히 삼국시대 때는 그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거든요. 네. 그 원인이 뭐였냐? 첫 번째는 중국 대륙 지역이 급격하게 한랭화가 시작돼요. 그 한랭화의 여파로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뭐였냐면은 농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상하게 기근과 역병이 막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역사가들이 삼국시대 때 인구의 총 숫자를 한 3천만 정도로 보고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적네요. 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군인이 60만.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구 3천만인데 원소군이 70만 병력이었다. 이거는 약간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원소군이 자리 잡았던 곳도 사실은 식량이 풍부하게 나오는 지역은 또 아니고 좀 추운 지역에 좀 자리를 잡고 있어서 역시 다르시네요. 그래서 그렇게 군세를 키웠다는 자체도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했어요. 그래서 가장 역사가들이 편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삼국지연에 나오는 숫자에서 0을 하나씩 빼라. 그러면 비슷하게 맞는다. 몇만 명 정도. 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원소군이 아무리 많아봤자 10만. 더군다나 조조는 뭐 10분의 1 수준이 아니라 조조군도 한 4, 5만 정도는 있었을 거다. 일단 서전에서는 원소가 아주 기세가 좋습니다. 원소가 이제 조조군을 막 몰아붙여서 조조군이 관도에서 포위가 돼요. 근데 이 관도에서 조조가 포위된 상황에서 그나마 조조가 그래도 6개월을 잘 버텨요. 정말 잘 버티다가 원서 진영에서 한 명이 조조 쪽으로 투항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허유라는 사람이에요. 아, 왜 허씨야? 그러니까 이 허유가 와서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해줘요. 지금 원소군의 보급품이 오소에 있다. 근데 오소에 순우경이 지키고 있다. 그렇지, 순우경. 예. 그러니까 거기를 지금 급습해라. 그래서 조조가 거기를 급습하죠. 그래서 성공을 해요. 이렇게 되니까 병참 기지가 격파가 되니까 이제 원소군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원소군이 대패를 하고 이제 원소는 800기의 기마병만 이끌고 이제 후퇴를 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졌다고 해서 원소 군대가 완전히 뭐 없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충분히 원소가 재기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원소가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져요. 그리고 덜커덕 원소가 사망을 해버리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후예요. 원소가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조조군을 막을 수 없었고 아직까지는 군세가 괜찮았는데 아들끼리 후계자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내전에 들어갔다가 자기끼리 지리멸렬을 하게 됩니다. 내전은 곧 파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또 한 번의 남심이 파괴될 것인지 말 것인지. 요때 당시가 관우가 잠시 조조 밑에 들어가 있을 시기예요. 그래서 조조가 너무나도 관우를 아끼던 적토마까지도 내주었던 그 시기잖아요. 쫙 청령 원월도를 두고 탁탁탁 나갑니다. 여기서 직접 만난 게 알량이에요. 알량이 원소의 최고의 장군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서 1대1 일기토가 시작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원래 일기토는 일본어예요. 왜 이키우치라는 일본어예요. 거기서 한자 발음만 딴 거예요. 우리나라만은 일기토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 접전 우리나라만은.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단도라고 해요. 단도. 예. 결국 그러면 1대1 대결 있었습니까? 진수의 삼국지 정사를 보면 이른바 1대1 장군끼리의 1대1 대결은 단 4번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1대1이 뭐냐면 양쪽 군대가 있고 막 북치고 꽹가리 치면서 양쪽 장수가 나와서 서로 한마디씩 하죠. 아, 오늘 뭐 싸우기 좋다. 그래서 관우가 이술이 식기 전에 돌아오고 있어. 탁 내려놓고 나가서 돌아와서 아직 식지 않았군요. 딱. 아니에요. 거듭나는데.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죠. 네. 방금 말씀하신 관우와 알량의 대결. 네네. 둘이 오케이 컴온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난전에 휘말리다가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하고 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각자 수천 명을 지휘하는 장군이 나가서 병사를 낳은 채 자기끼리 1대1로 싸운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힘들잖아요. 이게 99% 허구예요. 그리고 왜 일기토가 많이 나오게 됐냐면 송나라 때부터 이제 연극이 많이 생겼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극에서 대량의 엑스트라를 동원해야 되잖아요. 왜? 네, 그렇죠. 전투가 많았으니까. 못해요. 엑스트라 동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엑스트라는 그림으로 세워놓고서 무대에서. 장군끼리 나와서 장군끼리. 1대1로 싸우는 그걸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게 관객들한테 반응이 좋았어요.
멋있잖아. 남자 같잖아요. 예. 일대로 탁 싸운다는 게. 나관중이 그걸 또 보고서 괜찮네. 그래서 이걸 또 각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네요. 예. 되게 현실적인 이유였어요. 난 현실이 싫어요. 뭐 아무튼 관도대전에서 승리한 조조는 화베이 전 지역을 손에 넣는데요. 이제 또 다음 목표로 탐내는 지역이 바로 형주입니다. 근데 형주는 그때 당시에 누구나 탐내던 요충지라고 하던데 도대체 어떤 지역이었던 건가요? 군사 요충지는 원래 교통 요지예요. 근데 형주는 물산도 풍부하고 도로망도 아주 잘 돼 있고 여기가 또 왜 중요하냐면 서쪽으로 가면 촉당이고 그렇죠. 북쪽으로 가면 그렇죠. 화보이고 남쪽으로 가면 강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먹으면 사통팔달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갈량이 그렇게 유비한테 그래서 추천을 한 거예요. 줄 때 먹어요라고. 근데 여기 이런 데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노리는 데거든요. 그렇죠. 조조가 원소랑 싸울 때 이 노른자를 누가 괜히 놔두겠어요. 그렇죠. 딴 데가 급하니까 놔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도 좀 빨리 나가서 어떻게 해라 그러는데 하고 유표는 그냥 꿋꿋하게 나중에 되게 후회했다고 그러대. 그러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좀 할 걸. 마지막으로 나 진짜 이 가슴 속의 이 상처, 뭐 치유는 안 되겠지만 한 가지 더 한번 팩트 폭력 한번 당해보겠습니다. 네. 강남으로 피신하는 유비 일행을 쫓는 조조의 대군을 맞아 다리를 끊고 홀로 막아선 장비의 장판교 싸움. 천둥 같은 고함에 조조군이 벌벌 떨었다는데 과연 그 진실은? 그 개천에서 막은 건 맞아요. 맞았어요. 예. 근데 이제 10만 대군이 아니지. 그냥 정찰병. 부대 하나 모르겠어요.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개천 앞에서 막은 건 맞아요. 일단 장비가 막긴 막았군요. 덤벼 그랬더니 이거 있나 보다 하고 안 온 건 맞아요. 그래서 그 장판파는 거기는 지금 가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실개천인데 그래요? 삼국지가 워낙 유명하다 네. 보니까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와서 그렇죠. 시한수 짓고 말뚝 받고 이러고 가가지고 그게 유적이 됐대요. 이 자리에 장비가 서 있었구나라는 말. 예, 그게 역사를 만들더라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형주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조조가. 그런데 형주를 집어삼켰으니 이제는 슬슬 남쪽 땅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힘도 어느 정도 많이 축적을 했고 자원도 풍부하고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슴 속에 어마어마한 화공을 펼쳐주었던 적벽 대전이 나옵니다. 벌써 적벽대전인가요? 벌써 툭툭 뜹니다. 자, 적벽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적벽대전이 워낙 중요한 전투다 보니 소독파가 엉뚱한 데 가서 보고 씻었잖아요. 아, 적벽을 안 보고 다른 곳에. 아니요, 적벽인 줄 알고 갔는데 거기가 적벽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는 적벽대전 그러니까 적벽이 뭔가 있을 법 이름도 멋있잖아요. 붉은색 맞아요. 벽. 별거 아니고 그냥 흔해 빠진 하한 당구거든요. 아, 근데 적벽이 이게 왜 이게 이렇게 됐냐면 조조는 자신감이 넘쳤으니까 공격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어하는 요충지가 아니에요. 근데 방어 요충지는 원래 산세가 좋아요. 네. 땅도 좀 희한하게 그렇죠, 생기고 이거는 그냥 건너가려는 항구였거든요. 네. 그 대병력이 집결해서 건너가야 되니까 평범한 데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별거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뻥 뚫린 그냥 평범한. 근데 듣다 보니까요, 오늘 되게 삼국지의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깨트리기 이런 저도 가슴이 취지가 아파요. 아닌가 이런 정말 가슴이 생각도 아파요. 안타깝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좀 웬만하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니까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근데 또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또 네. 실화는 실화대로의 깊은 맛이 있습니다. 이제 적벽대전이 벌어지는데 이 오나라의 문제가 왜 양자강만 건너가면 사람이 늘어져요.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이 원래 물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토호들이 많이 분열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그래요. 안주하면요 전략도 안 나와요. 그렇죠. 또 양자강이 긴 바다 같은 강이 우리를 지키고 있고 또 북쪽 군대는 수전을 잘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 자기들이 볼 때는 지키는 데는 너무 유리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나라가 늘어져 있는 데다가 사실은 이게 많이 분열돼 있어가지고 저 넓은 땅에 오나라 전체 병력이 10만밖에 안 돼요. 야. 전체 병력이 10만인데 적벽에 보낸 군대는 3만밖에 안 돼요. 그럼 다른 애들은 군대 안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유비하고 동맹을 맺었던 이유가 3만밖에 투입을 못 하는데 당시 유비군 병력이 10,000명. 그 형주의 그
그 유표의 아들이었던 유기군 병력이 10,000명. 그래서 5만 명을 가지고 조조군을 막는데 10만 군대 중에 자기 편 3만밖에 도움 못했다는 건 그만큼 단합이 안 안 돼 됐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적벽대전에 두 영웅 예. 황계와 방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조조의 대군이 대멀미를 하지 않도록 쇠고리로 배를 연결하게 만든 봉추선생 방통의 지략. 고육지게로 조조를 숨기고 투항하는 척 다가와 화공을 펼친 황계. 적벽 대전의 승리를 가져온 완벽한 측량. 연환계는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저 잠깐 나갔다 와도 될까요, 그냥? 이 얘기할 동안? 황계 실존 장군? 인물은 맞는데 방통이 뭐 조조군에 투항해서 연한계도 없는 거. 연합계가 없다고요? 예. 배를 묶어서 하나로 만들었던? 아 근데 이거는 전략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화공은 있었는데 네. 연한계가 아니라 적벽 얘기도 있지만 조조군은 넓은 항구가 필요했다고요. 네. 그 10만 명이 넘게 건조하니까 배를 빽빽하게 뒀죠. 여기서 이제 발상의 전환인데 조조는 오나라 선봉으로 공격해 올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죠. 오나라 입장에서는 막대한 애가 건너오는 것보다 차라리 쟤들을 항구에 있을 때 잡아버리자. 그래서 기록에는 연한으로 안 묶어도 빽빽. 애들이 빽빽하게 저거 그래서? 불 싸지르면 딱인데 이런 작전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연환계와 비슷한 이 전략적 성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사슬 하나만 달아준 거군요, 연희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연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사슬 하나 걸어갖고 사람한테 엄청난 이 기억을 남기잖아요. 사슬 걸고 뭐 배 갑판 위에 그럼요. 뭐 널판지 깔아서 뭐 항공모함처럼 만들었다. 다 거짓말. 천하의 와룡과 봉추를 얻으면 천하를 얻을 것이다. 아 근데 이 조조가 고전한 이유가 뭐냐면 육군을 물에 띄우잖아요. 땅에서는 어떻게든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물은 들어갔다 빠지면 사망이에요. 아, 그렇죠. 수영도 못 하잖아요, 얘들.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입은 옷들 자체가 네. 수영을 하기에는 아, 그렇죠. 그쵸, 전혀 그쵸. 뭐. 네. 이 화공도 역사서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해요. 아. 예를 들어서 이제 사마강의 자치통 가면은 화공이 결정적인 승리의 요인이란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런 얘기가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삼국지 위지나 역사서에 보면 풍토병이 돌아서 조조군이 힘들어서 철수하면서 배를 불질렀다 이렇게 써놓기도 했었어요. 그나마 이제 조금 객관적인 게 사냥공제기라는 역사서가 있어요. 이 사냥공제기가 뭐냐면 사냥공이 누구냐? 폐위된 헌재예요. 이게 폐위된 헌재 밑에 있던 사관이 쓴 역사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비교적 객관적으로 썼겠죠. 그렇죠. 보고를 받은 예. 거를 듣고 썼을 테니까. 네. 사냥공의 사료에는 화공이 있어서 그거 덕분에 조조군이 물러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조는 조조 인생에 있어서는 최악의 실패를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때부터 이제 유비의 전성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다. 이름하여 천하 삼분지계로 넘어갑니다. 예, 이게 정말 유비의 유일한 전성기인데 적벽에서 승리한 다음에 사실 그때 뭐 유비가 했나? 오나라 군대가 다 했죠. 근데 이 오나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유 똑똑하잖아요. 네. 송건한테 가서 지금이 기회다. 조조는 쫓아냈고 형주까지 먹으면 이게 그렇죠, 또 이게 그렇죠. 대박이다. 그래서 유비는 저거 보통 인간이 아니다. 부하들하고도 단합도 되게 좋다. 근데 지금 죽일 순 없으니까 받아들인 다음에 부하들을 다 흩어서 딴 곳에다 배치해라. 네. 그래서 유비 세력을 분해시켜서 우리가 먹어버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손권이 이제 역시 여기서 손권이 좀 문제인데 그 사람이 늘 안전주의자잖아요. 네. 그래서 위나라 조조를 막으려면은 그래도 유비 세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형주를 주자, 거기다 주둔시키자. 왜냐하면 뿔뿔이 흩으면 유비의 군대와 팀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겨둡니다. 거기서 주유 말을 안 들은 게 결정적인 실수였고. 이거는 연희와 같네요. 네. 그 다음에 천하 삼분지계는 제갈량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주유도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형주가 왜 중요하냐면 북쪽으로도 갈 수 있지만 촉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형주를 다 준 건 아니고 반은 자기들이 먹었잖아요. 이 찬스에 빨리 촉으로 들어가서 촉을 먹으면 우리가 천하 통일이 된다라고. 천하 2분이 일단 되니까. 예, 그래서 손권도 그 말은 듣습니다. 아. 그래서 주유가 출동을 하는데 가죠. 바로 병들어진 거예요. 그때 여기서 다시 한번 이거 물어보기 무슨 말 하는지 알겠는데 그냥 진짜 여기서 끝내요. 무서워요. 하늘이 쉬어. 그런 말 안 했어요. 왜 하늘은
주유를 내리고 또 제갈량을 내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예. 근데 주유가 죽고 나니까 오나라의 병이 도진 거지. 거기는 관망주의자들이 많아서 이런 모험을 안 해버려요. 굳이 우리가 싸울 필요가 예. 있냐. 그러니까 주유가 죽은 건 정말 오나라의 치명타였어요. 아니 이렇게 유비가 확 커버리니까 조조 입장에서는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꼴이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의 이제 유비가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 칼자루는 유비가 좀 진 것 같거든요. 오나라가 주유가 죽으니까 촉을 안 친다고요. 네. 그 틈에 형주도 줬잖아요. 네. 보통 사람 같으면 형주에 안주할 텐데 유비는 형주를 발판으로 바로 촉으로 들어가서 촉을 점령해버려요. 네. 이렇게 됐더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데 사천성이잖아요. 네. 이 사천성은 촉산으로 휘어잡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평야는 굉장히 비옥해서 네. 사천성이 일반 다른 성 3개 정도의 역량이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군대를 뽑아 나오면 한 개성 정도는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구조죠. 그런데 사천성에서 그냥 나오려면 소위 촉산이라고 불리는 진령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아. 그냥 넘으려면 성공하기 힘드니까 형주가 있잖아요. 형주에서 치고 이쪽으로 치면 위나라는 양쪽을 방어해야 되는데 그렇죠. 삼국지는 난세라 이 천하의 조조도 군대를 그렇게 많이 동원할 수가 없어요. 네. 위나라는 가만히 보면 3군데를 방어해야 돼요. 형주를 방어하고 저기 산동석 쪽에 오나라를 방어해야 되고 촉산을 방어해야 되는데 네. 3군데 군대를 못 내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그 적벽대전에서 조조군이 15만을 동원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 15만이 탈탈 성공. 제가 생각하기엔 진짜 위나라 군대를 탈탈 거의 형주의 패잔병까지 끌어들인 거거든요. 이런데 유비가 형주와 촉을 먹으니까 둘 중에 양동작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느 하나를 비워야 되고 비웠다가 장안을 먹히거나 형주에서 위로 올라와 버리면 조조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조조가 너무 이 위기 상황에 몰려 네. 천도까지 생각을 해요. 아. 동시에 형주에 있던 관우는 천재 이후의 기회가 왔다는 걸 깨달은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삼국지의 영웅은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안주하지 않고. 네. 관우도 영웅이다 영웅이다 한 게 형주에 안주하지 않은 거죠. 가야겠다. 이게 양면 공격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오나라가 배신을 때려. 아, 나 진짜. 아. 여기서 조조가 이제 관우를 맡겨 군대를 보내는데 관우가 걔들을 깨트려 버리죠. 네. 조조 군대도 용장들이 많아고 저항을 하니까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것만 함락시키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우가 급해가지고 병력을 싸그리 몰고 가요. 성을 비웠죠. 예. 그 틈에 오나라. 오나라가 치고 들어가서 형주를 먹고 형주를 먹어버리고 그러면 관우는 형주군한테 오나라 군대에 잡혀 네네네. 죽으니까 유비의 짧은 전성기가 끝나는 거죠. 아. 양동 작전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유비 입장에서 보면은 제일 위험한 건 위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형주와 이렇게 해서 위나라를 해치우고 그 다음에 2개 가서 오나라랑 나중에 이제 결승전을 하자 이 구도였던 것 같고 오나라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믿었던 것 같은데 아하. 우리 오나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쪽이 셀 것 같으면 이쪽 저쪽으로 가고. 내내 그거 뭐랄까 균형자 노릇만 해요. 네. 그러면 관우가 사로잡혀서 조조는 절대 관우를 죽이지 마라라고 했는데 오군에서 관우의 목을 쳤다라고 해서 조조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정신분열을 이제 일으키기 시작했다. 이제 좀 감이 안 오세요. 뭔가 드라마틱하면 뻥이라니까. 다 가짜야. 관우가 죽었습니다. 태어난 날은 달라도 이 얘기는 소설이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정말 형제의 의를 맺었던 이 관우가 죽었어요. 그럼 유비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게 이제 논란의 전투죠. 왜냐하면 당시 촉은 어쨌든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형주를 먼저 점령할 거냐 아니면 촉산을 넘어 서안으로 나갈 거냐 이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들 위나라를 먼저 치자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유비가 관우의 복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형주로 내려갔다는 설이 정설인데 그거는 요즘에 뭐 일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도 있지만 그건 아니고 내가 볼 때도 분명한 게 촉은 형주를 먹지 않으면 위를 칠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나 형주를 되찾아서 다시 양동 작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병력을 몰아서 치는 건데 오나라를 무찌르려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형주를 탈환하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나라의 육손이라는 육손이 등장. 장군이 등장하는데
삼국지 소설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튀겨진 건 아니고 네. 어떤 사람은 또 소설의 저평가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좀 내린 사람이 있는데 육소는 생각보다 오히려 저평가돼요. 그래요? 네. 삼국지 연이나 게임에서도 육손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좋은 편인데 좋긴 그 하지만 이상으로 대단하다. 대체로 이릉 전투로 끝을 내는데 육소는 죽을 때까지도 전투에서 패한 적이 없고 와. 이 전략적 판단이 틀린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유비가 내려오는데 촉군의 결정적인 한계가 뭐냐면 총나라는 세 종족이 있어요. 원래 사천성 원주민, 네. 그다음에 오래전에 들어가서 정착한 한나라 사람들, 그다음에 유비를 따라 새로 들어온 사람들. 이 세 가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으니까 단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유비의 제일 장점이 포용력이라는 게 뭐냐? 왜 그 사람이 촉에서 힘을 발휘하냐면 그 전혀 의심하는 사람들을 끌어갈 수 있던 사람은 사실 유비밖에 없어요. 그 유비화에서는 그 이질적인 사람들이 단결을 하는데 그러나 천하의 유비도 전쟁하러 나갈 땐 못 믿겠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둘로 나누는데 황건이라는 사람이 수군을 끌고 가는데 이 황건이 유비가 들어올 때 철저하게 저항 유장의 충신이었어요. 맨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항복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황건은 내가 주인을 위해 충성을 하고 이제 네가 주인이 됐으면 내가 당신에 절대 충성하겠다 이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은데 유비 입장에서는 조금 못 믿겠는 거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기서 그 이른바 유비의 1세대 장군들 이때는 대부분 사망하거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전선에서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장비마저 구하는 그렇죠. 죽고. 그래서 이릉에서 내려가는데 여기서 문제가 수륙 병진을 해야 되는데 네. 이상하게 수군이 보조적인 역할만 해요. 수군이 일부러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작전을 내는 작전을 겁니까? 그렇게 내리는 거죠. 아 그러면 황건을 아직까지 못 믿는 그렇죠. 게 못 영향이 믿는 있는 거죠. 그래서 육손이 나중에 송구한테 올린 보고서를 보면 자기가 제일 걱정한 거는 유비가 수군하고 육지랑 같이 따라오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육군 위주로 내려오더라. 유비는 지금 육군만 내려왔기 때문에 수가 뻔하다는 거예요. 쌍으로 있으면 여러 가지 작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혼자 있으면 작전이 뻔해요. 그러니까 유비가 매복 작전을 썼는데 육선이 걸려들질 않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말하죠. 저 아저씨 수가 뻔합니다. 남은 수가 없습니다. 이릉대전에서 유비의 문제는 1세대 장군 관우 장비들이 죽었잖아요. 조자룡만 이제 나이 들어 살아있는 상황인데 2세대 장군 중에도 괜찮은 애들이 여기서 다 전사해요. 한마디로 촉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된 계기가 되는 지금 상황인 것이고 그러면 수군들은 뒤에서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들어오지도 못한 거네요. 그래서 항복해버리죠. 항복을 하는. 그 항복한 사람들 수백 명이 다 나중에 저수에 등용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자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촉은 이제 가장 큰 손실은 유비가 죽는 거예요. 후퇴하는 길에 백제성이라는 곳에서 죽죠. 유비가 죽고 나니까 제일 큰 문제가 그 촉의 이질적인 집단을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없어요. 제갈량도 그건 안 돼요. 제갈량하면은 유비가 삼고초려할 정도로 뛰어난 지략가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무기를 또 개발을 했다면서요? 네, 이 사람이 교묘한 전술을 짜내는 동시에 또한 무기까지 새로 개발할 정도로 아주 머리가 뭐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 이상이었어요. 특히 이제 제갈량은 위나라를 치러 갈 때 제갈량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보급이 없는 전투는 이길 수 없다. 어떻게 그쵸. 하면 보급을 원활히 해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제 수송차를 개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구와 우마라는 건데 먼저 모구를 한번 살펴보면요. 모구 한 대에 쌓을 수 있는 병량이 병사 한 명의 1년치 식량 정도였어요. 이거를 3명이 옮길 수 있었어요. 이 전까지는 그 수송량 차량이 사륜차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폭이 넓고 하니까 이걸 끌고 가기가 힘들어요. 더군다나 험한 길에서 가져가기가 힘들단 산길 말이죠.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근데 외륜 바퀴예요. 바퀴가 하나기 때문에 웬만한 길에서도 통과가 가능하다. 지금 저 오른편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것도 비슷해요. 아주 흡사해요. 맞아요. 모구 같은 경우에는 3명이 일개조로 옮겼었거든요. 근데 3명이 일개조로 옮겼을 때 10km를 이동하는 그 수송병들이 별 큰 피로를 주지 못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이제 허준 씨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갈량이 만들었던 연노라고 있죠. 연노요, 연노. 연노병. 예. 예. 게임에 나오죠. 석궁을 이제 자동으로 막 쏠 수 그죠, 있었던. 그죠. 근데 그 연노는 명나라 때 무기고요. 제갈량이 만든 무기는 연노가 아니라 이제 원흉이라는 무기입니다. 연노가 기관총이라면 원흉은 산탄총이에요. 그렇지. 여러 발 동시에 쏘는. 여러 발을 동시에 장전했다가 한 번에 쫙 쏘는 저거를 제갈량이 개발한 거죠.
그러니까 제갈량이 연노를 개발했다는 거 역시 거짓입니다. 대의 명분이라는 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갈량의 대의 명분은 모두 갖춰졌고요. 그리고 무기까지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사표를 던집니다. 이 출사표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건가요? 그렇죠. 이제 유비가 죽고 유서는 어리고 조자룡도 늙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갈량이 이제 촉에 거의 국정을 도맡다시피 하는데 어쨌든 촉의 운명은 나가야 살고 안에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출사표 핵심은 뭐예요? 안에 있으면 죽고 안에도 있고 나가도 죽는다면 싸우다 죽자. 네. 가능성에 투자하자. 그래서 날출. 예,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촉산 돌파전 이 전투도 사실은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근데 이제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싫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주인공 다 죽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때부터 소설책을 이제 건성건성 보기 시작하죠. 그런데 사실 이 전투도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촉에서 서안으로 장안으로 들어와서 화북지방을 점령한다는 시나리오는 이미 그 전에 유방도 했고 후한 광무제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젠 다 아는 스토리예요. 이게 문제예요. 길이 너무 멀고 험하기 때문에 군량 수송이 잘 안 돼서 오래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습 효과를 내야 되는데 이 기습 효과는 이미 앞선 조상님들이 다 써먹었던 거예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형주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쪽에서 쳐줘야 저길 뚫고 나갈 수가 있는데 천하의 제갈량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성공할 뻔했던 건 사실은 첫 번째였습니다. 이게 왜 어떻게 했냐면 그 넘어가는 길이 한 4개 정도 있어요. 처음에 위원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10,000명을 끌고 짧은 길로 가겠다. 그래서 기습을 해서 내가 장안을 점령할 테니까 그리고 당신이 올 때까지 버틸 테니까 돌아와라. 이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었죠. 네. 근데 제갈량은 야전지휘관 스타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모험을 못해요. 그 다른 작전을 써요. 근데 다른 작전도 쓸만했어요. 왜냐하면 위나라의 지배에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뺑 둘러 군들을 다 배반을 시키도록 호응을 해놨어요. 아. 그리고 아직 이쪽으로 쳐들어온다는 생각을 못할 때 처음 넘어갔기 때문에 먼 길로 가니까 탐지도 안 되고 그래서 샥 하면서 이 강족당으로 해서 제일 먼 쪽으로 돌아갔어요. 강족이도 전투력이 예. 좋거든요. 군 3개가 그냥 항복을 시키고 저쪽에 내응하기로 하고 촉을 넘어서 딱 도착한 데가 그 유명한 가정이라는 데인데 여기에 마속이라는 친구를 보냈죠. 마속의 임무는 네가 선발대로 가서 첫 번째 교두보를 확보하고 버텨라. 그러면 우리 본대가 도착할 때까지 버텨라였거든요. 근데요? 그 유명한 읍참 마속이 여기서 나오는데 성을 갖고 버티라고 그랬는데 얘가 성을 버리고 그 작전 산에 올라가야지 그러고 산에 올라가서 버틴 거예요. 오래 버티려니까 예, 본인 정말 가슴 판단 아프거든요. 하에는 그렇죠. 물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산 위에서는 며칠이나 버티겠어요. 결국 거의 전멸해버리고 근데 마속은 살아서 돌아오잖아요. 또 돌아오니까 읍참 마속이라고 제갈량이 죽이죠. 그러니까 제갈량이 유비보다 못한 게 사람 보는 눈이 확실히 제갈량이 좀 좁아요. 이제 오장원에서 그 유명한 오장원. 오장원 전투. 네. 마지막 전투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갈량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죽은 후 철군하는 길에 사마이가 쫓아오거든 좌우의 군사 1,000명 매복했다가 엄습하도록 해라. 그러면 사마이가 놀라 달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소설에는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나오냐면 자기가 죽었는데 끈으로 묶어서 눈 떠놓게 하고서 갑자기 확 돌리면 제갈량 아직 살아있네? 저걸 보고서 도망가게 하는데 그거는 좀 아니고 그건 아니고 사마이는 절대로 그 마음속에 제가 공명이 있으면 난 무조건 저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거기에는 표현이지. 예,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갈량을 이야기를 하자면 삼국지 진수가 제갈량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오장원에서 병사하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사마이가 제갈량의 이 진영을 보더니 얘는 천재라고 감탄했다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기기묘한 전술이 아니고 행정가잖아요. 진영을 설치할 때도 왜 사람들이 오고 다니게 해야 되고 진영 간격을 얼마나 할 건지 식당은 몇 명이 하나씩 둘 건지 보루는 어떻게 설치할 이런 걸 보고 천재다. 수학적 능력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은 군인은 아니지만 그런 행정 능력은 탁월한 거죠. 마치 예전에 로마군 같은 네, 로마군 그런 거. 그걸 보고 감탄했다고 그러고. 근데 진수가 말하기를 탁월한 군사행정가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술 사령관 스타일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후에 등장했으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갈량이 인기를 끈 이유는 정말 청렴결백했어요. 재산이 아주 없진 않았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죠. 자기한테 뽕나무 몇백 그루와 땅 얼마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있긴 있어요. 그거면 족합니다. 관여도 주는 거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개인적으로 축적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집에 비단 한 필이라도 나온다면 나를 비웃으십시오. 그러니까 아마도 후세까지도 이렇게 이름을 떨치지 않았을까, 그리고 삼고초려 끝에 데려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건 다 가짜라도 출사표는 진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위초고 삼국지, 삼국 전쟁이라고 하지만 조조, 유비, 손견 사실은 그 누구도 통일은 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결국 모든 승부는 다 죽은 다음에 나게 돼. 후손 때에서 우리가 너무 지금 총나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갈량을 막은 위나라, 사실 위나라가 능력은 제일 탁월했어요. 그렇죠. 모든 면에서. 그래서 그 제갈량을 막은 것도 요즘에 어떤 교훈이 되는 게 전담 장군을 줘요. 촉이라는 곳이 굉장히 특이한 곳이고 지형이 험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장합과 곽해라는 장군을 투입하는데 장합, 네. 30년 동안 그곳에 거의 스페셜리스트로 그 땅을 지킵니다. 네. 그다음에 촉은 제갈량마저 죽고 나니까 계속 분열이 나고 내분이 납니다. 오나라는 다시 적벽으로 건너가는 게 아니라 촉을 점령한 다음에 양자강 상류에서 밑으로 내려가요. 어마어마하게 함대를 건립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릉에서 유비가 실패한 게 육지로 갔잖아요. 네. 배를 대함대를 건조해서 그냥 내려가서 단숨에 오나라를 정복해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1시간 동안 이 아주 많은 양의 삼국지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쭉 훑어봤는데요. 그래도 오늘 이야기하지는 못했지만 요거 하나만큼은 좀 언급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기자님부터 좀 진실은 항상 쓴 법이다. 많이 쓰신가요? 토할 것 같아요. 그러나 진실 속에 진짜 교훈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통일이 된 다음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너무 내전을 힘들게 해가지고 기라성 같은 명장과 인재들이 나와 싸우는 통에 전쟁이 더 치열했잖아요. 그렇죠. 한쪽이 좀 멍청했으면 빨리 끝났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인구가 10분의 1로 줄었다고 해요. 근데 그게 과장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사람이 다 죽고 10분의 1로 죽은 게 아니라 난세가 되니까 국가가 통제하고 파악하는 능력이 10분의 1밖에 안 된 건 그렇죠. 맞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니까 삼국지 소설 후반부에도 나오지만 왜 남만족 끌어들이고 강족 끌어들이잖아요. 그 중국 사람들이 말했던 오호라는 주변에 있는 이 자기들이 말하는 오랑캐 부족들을 용병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결국 로마가 게르만 침공에 망하듯이 네. 얘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배워요 똑같이. 그리고 얘네들이 허약해졌다는 걸 알죠. 그래서 순식간에 진나라가 멸망해버리고 우리가 역사에서 막 5호 16국 시대 5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중앙정권이 몰락해서 준비되지 않은 세력, 약탈자 세력들이 막 넘어오잖아요. 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정말 도둑대 같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럼요. 이 나라가 막 세워지고 망하니까 그야말로 군벌 난립지대처럼 돼갖고 온갖 잔혹한 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중국 역사상 최고의 내전이 삼국시대라면 최악의 내전은 5호 16국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 역사가들도 순전히 피투성이 역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역사에서 가장 얘기하기 싫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5호 16국이에요. 다음 이야기. 척박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그들이 온다. 약탈자이자 강인한 전사였던 바이킹과 함께 중세 전쟁사.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을 지배한 바이킹 시대의 전쟁을 통틀어 역사는 바이킹 워라 부른다. 이들은 완벽한 신체 조건을 지니고 있었다. 골격이 크고 키는 야자수같이 크며 또 도끼를 들고 다녔다. 방패 쪼개지지, 갑옷 뚫지, 투구 깨버리지. 유럽 사회에 바이킹은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해적질만 한 게 아니라 바이킹이 또 상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이킹의 배가 보였다 싶으면 벌써 이미 해안에 왔구나. 어디 준비할 대응할 태세가 없어요. 거의 300년간 항해 기술이나 이런 디자인들이 300년간 유럽을 지배해요. 바이킹 가는 걸 보고 우와 팔이 큰일 났다. 예, 진짜 맞아요. 그래, 진짜 똑같아. 그래. 진짜로요? 바이킹 진짜 무시무시했겠네요.